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금융주를 갑니다. 욱수님도 어서 오세요. 긴축과 금리. 지금 이제 긴축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요. 그럼 금융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한 금융주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마다 매출 전망이 늘 상향 조정되어 왔죠. 그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안 펴져?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16.14% 상승했고요. 이제 금융주에는 부채가 사업의 필수죠. 모발님도 어서 오세요. 밍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부채가 필수잖아요. 돈 빌려다가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좀 웃기는 거죠. 남의 돈 빌려다가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도 자산 가치가 많은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바로 ROA라고 그러죠. 은행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해요? 상가들을 많이 사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빌딩도 사고요. 자기네 지점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으냐가 중요한 거고요. 부채 기업은 부채 속성 파악이 중요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은행이든 해빙님도 어서 오세요. 은행이든 무슨 뭐 중소기업이든 또는 뭐 그죠 제조업이든 어떤 기업이 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단기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속성이 뭐다? 단기 부채가 위험한 거죠. 단기 부채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차트만 보고 모든 거 다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저 방송을 듣다 보면 무슨 차트만 보고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부채가 저놈의 기업은 보니까 단기 부채가 많아서 위험할 수 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무슨 뭐 차트만 보고 무슨 신가치니 뭐 바닥에서 샀으니까 가치 투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만 뒷담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10년에도 이제 부채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냐. 단기 부채 비중이라고 그랬죠. 2010년에 그 부실이 심각해서 금융에서 저축은행 7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영업정지 처분하고 실사를 벌려가지고 어떻게 무더기로 다 상장 폐지됐죠. 그때가 문제가 된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종목이 뭐예요? 부산저축은행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자본 잠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죠. 그죠? 아직도 그거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시끄럽습니다. 그죠? 부산저축은행이 그죠? 특혜를 받았느냐 어쩌니 뭐 그런 건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런 그 자본 잠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는 이제 별개 문제죠.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단기 부채가 심각하게 위험하다. 그럼 내가 종목을 볼 때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차트만 보고 그죠? 진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차트만 보고 무슨 뭐 가치 투자를 한다 어쩐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 가치 투자를 추천한다고 그러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3조 8천억이래요. 그죠? 배당금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죠? KB금융, 그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메르츠화재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이놈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매수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많이 사냐? 그래? 좀 많이 사냐?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살까? 꾸준히 사서 외국인하고,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서 들고 있다는 것은 뭐죠? 이 기업이 주가가 커질 수 있으니까 사는 거죠. 실제로 많이 왔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벌써 수익이 얼마나 커졌나요? 장난 아니죠, 벌써. 그죠? 많이 커졌습니다. 163%.
2016년도 제가 봐서 금리 간다. 그러면 은행주 사라. 근데 안 듣더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제주은행이나 사고 있더라고요. 2016년에도 그래서 똑같이 2016년에도 오미자님 어서 오세요. 그죠? 2016년에 여기서 그죠? 이만큼 나간 겁니다. 몇 프로나? 145%가 나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제 금융그룹이 메타버스 서비스 현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이제 NFT 같은 게 없어질까요? 그죠? 안 없어지겠죠. 자, KB은행, 하나금융, 우리금융, NH투자금융 전부 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제작을 하고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끝났다? 얘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끝나요? 아, 이제 끝났으니까 다 필요 없어. 아, 그래요? 끝났나? 과연? 끝났나? 볼까? 위지욱 스튜디오. 끝났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이 안 끝났구나. 그죠? 아직 안 끝났구나. 얘네 금융주도도 전부 메타버스 관련하고 삼성전자도 신사업에다가 뭘 한다고 그러죠? 시간은 길다님 어서 오세요. 메타버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끝났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전문가님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저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신사업의 아이템으로다가 메타버스와 로봇을 하고 있다는데 하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끝났다고 그저 다 도망갈까요? 대기업은 하려고 그러고 은행주도 메타버스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모든 건 끝났다. 참, 괜히 뉴스를 안 보니까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모든 걸 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주가는 다 신흥건조기님 어서 오세요. 주가는 다 반등으로 가고 있죠. KB, 신한, 우리, 하나. 그러니까 2015년에도 제가 기준금리 올릴 때 4대 은행을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그러니까 안 사고 가서 진짜 예, 뭘 사요? 4대 은행 사라 2016년에 그죠? 여기서 기준금리 올릴 때 이거 사라 그러니까 기껏 이거 안 사고 167% 나는 동안에 가서 제주은행 사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죠? 그냥 제주은행이 좋다고 제주은행 2016년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이거? 그 지금까지 그냥 꽝이에요, 꽝. 그죠? 2월 그때 금리 올릴 때가 2월 15일이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한푼 돈 못 벌었어요. 돈 못 벌었어요. 얘는 뭐예요? 2010년까지 돈 벌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봐도 얘는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갖고 있어도 돈을 벌었어요. 갖고 있어도 133%를 벌었어요. 근데 제주은행은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글리 가지요. 투자자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이렇게 반복돼서 지나간 겁니다. 글로벌, 그죠? 리먼 사태, 다 금융위기죠. 뭐, 그릭시트 사태, 신용 등급, 중국 둔화, 뭐, 재정위기, 버냉키, 긴축 발작, 위안화 절하, 중국 주식 폭락, 다 그죠? IMF, 우리네 1998년 IMF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이런 것들이요. 다 지나가서 지금은 뭐 했어요? 그런 뭐 뉴스가 와가지고 뭐 다 돈을 뺏기네 어쩌네. 아유, 안 뺏겨요. 안 뺏긴다니까요. 자, 1990, 우리나라 증시가 198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는 동안에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 아니, 뭐 시장이 붕괴됐느니 어쩌니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2600%입니다. 그럼 다 우상향이에요. 떨어졌으면 또 가고, 떨어졌으면 또 가고, 떨어졌으면 또 가고, 떨어졌으면 또 간 거예요.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잘못됐다고요? 뭐 여기서 잘라고 여기서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먹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은 떼돈 벌었고 그죠? 맨날 자르는 사람 떼돈 벌을 줄 알았더니 돈을 못 벌었어. 또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뭐 조금만 위험하면 그냥 다 잘라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재 잘라버리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이놈도 들고 가고 저놈도 들고 가고 같이 들고 가면 큰 놈이 더 커져가지고 그죠? 큰 놈은 더 커져서 돈이 되고 못 가는 놈은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오니까 돈이 되고 그런데 맨날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쫓아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상장 폐지 아니면 감자당해갖고 돈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면 왜 뺏깁니까? 여러분 돈을 왜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상장 폐지돼가지고. 에휴. 지수가 자꾸 올라오는데, 자, 바닥 치고니까 3주 전부터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는, 자, 배팅 들어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배팅 늘려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배팅 늘려요. 그까짓 거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뭐 신경 쓰지 마라. 자,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아이고, 전고점 또 돌파나요? 오늘? 돌파 나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뭐 나가야 돼요? 나가면 들고 가면 되지. 야, 쟤는 또 한창 떨어지자. 어제, 장에서 또 저거 테마로 붙였다고 또 확 떨어뜨렸네, 진짜. 테마. 아유, 그놈 테마는 뭔지, 왜 갖다 붙이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성장률은 종합지수의 상승 속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뭘 보죠? 뭘 보죠? 이런 걸 보라 그러면 그런 건 안 보고요. 경제 성장률은 안 보고 뭐 보죠? 예. 아이고, 급등 테마, 정치 테마만이다 깡통 난 사람 수두룩 많아. 그 왜 정치 테마를 왜 쫓아다니냐? 기업이 괜찮으냐? 정치 테마가 붙든 말든 기업이 괜찮냐 아니냐를 봐야죠. 그죠? 종합주가 상승 속도에 불을 붙이는 건 뭐다? 경제 성장률이고 여러분의 주가의 상승 속도에 불을 붙이는 건 누구예요?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실적은 다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엉터리 같은 이론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자, 경제 성장률은 종합지수의 상승 속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기업의 실적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지표가 좋을수록 인플레이션 상승도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기본 이론을 알면, 복돌로또님도 어서 오시고요. 알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2022년에 글로벌 공급망 지연과, 그죠? 병목 현상으로 물류비용 증가, 유통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죠. 또 인건비 상승도 지속 부담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졌죠. 더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다면 무슨 얘기야?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3, 4, 5%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웨이퍼를 들고서 그죠? 반도체 앞으로 시장 이거 중요하다. 삼성전자 미국에 와 불러들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불러들이잖아요. 야, 니네 우리 투자 좀 해줘.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손을 흔들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드디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얼마? 6.7%야. 이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가 6.7%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3, 4, 5로 증가가 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기는 양호했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힘들고. 한미 기준금리의 차가 지금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달까지라 지금 한 차례씩 올려서 우리나라는 1.5%가 됐고요. 미국은 3월 달에 또 올려서 0.25에서 0.5%까지 올라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주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기업을 투자하든 여러분 재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서. 왜 재무 분석이 중요한 거냐면 그런 부실 종목들을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죠? 잘못될 확률이 줄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될 확률을 줄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자,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4%까지. 자, 그런데 이금 제가 이 통계표에서 가져온 건데요. 올해 21년은 그랬고요. 22년에 대한 건 지금 잠정치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서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죠? 김대중 정부가 5.32%, 노무현 정부가 4.48%, 이명박 정부가 3.2%, 박근혜 정부가 2.97%, 문재인 정부가 2.32% 성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공약으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시스템 확립, 모태 펀드 대폭 확대, 해운 조선업 산업 성장 통한 신해양 강국 제도약, 국내 복귀 기업 세액 감면 요건 이거를 지금 강화해서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이 그러나 그자 갑질 논란을 벌이면서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죠 갤럭시 S 22인가요?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LG 이노텍도 지금 베트남에서 그죠 떠나서 대구 쪽으로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은. 그죠? 심각한 거죠. 자기 경제 성장률을 다 까먹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으로 내세운 바 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경제 공약을 이렇게 발표한 거니까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평가사 피치가 올해 대한민국 국내 총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 3.0%에서 2.7%, 0.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하향 조정을 하고 경제 성장률을 황금손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하향 조정을 하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인데 이게 바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내년 초까지 3.5%를 상회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에너지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간서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식품 가격은 정상화되면서 공급망 주도의 핵심제 가격 압력은 완화될 것이다.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률이 3.5%, 우리 경제 성장은 2.7%. 이러면 심각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긴축 사이클을 재개할 것 전망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는 올해 말에 2%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1.5%죠. 그러면 2번 내지 3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이창석 씨로다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주열 총재에서.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2번에서 3번 정도 올리겠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 가면 2% 내지 2.2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새로운 이창석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잘 보면 예. 경제 성장률 쪽으로다가 주안을 두고 금리 올리는 것은 이주열 총재 갖다가 그것을 좀 처음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려고 좀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좀 저거 하더니 금리를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다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2%, 0.5, 0.25, 0.1 두 번 올리게 되면 우리는 2% 정도 올해만 되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5, 6월 달, 지금 뒤에 나오나요, 다시? 그래서, 종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들의 지금 이제 경제 CEO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경제 정책이 뭐냐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창석 씨도 성장률에다가 올인하겠다. 경제 성장하는데 올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끌고 나가겠다. 당연하죠. 수요를 창출해서 소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그죠. 인구가 작아서 소득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기업들이 성장해서 낙수 효과를 가서 가난한 사람한테도 많이 이렇게 그죠. 흘러내려가도록 그걸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정부에서 가장 성장률이 나빴던 원인은 아마 그게 아니겠나. 그죠. 성장률이 최하죠. 물론 저기 악재는 있었죠. 뭐죠? 이 코로나라는 악재는 있었지만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는 또 이번에 이창석 뭐죠?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성장을 주안점을 두고 가겠다. 그다음에 뭐 똑똑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CEO들도 성장 쪽으로 가다. 오늘 잠깐 아침에 보니까 지금 성장으로 가게 되면 뭐죠?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무 시간에 대해서 52시간제를 유연성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항공노총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인수위에서 만나서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잘 유연성으로 가져가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잘 이끌어갈지 지금 그죠?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주가 왜 오를까? 그죠? 금융주가 왜 오르는 거냐? 예대마진이라는 거 있죠. 예대마진 차이. 예대마진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금융기관에 수입이 되는 부분이죠. 돈을 그래서 많이 빌려옵니다. 그죠?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던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한테 대출하든 기업한테 대출을 하든 그러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그것을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 예대마진이 차이가 많을수록 지금 상당히 맞죠?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을수록 예대마진이 커지고 금융기관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예대마진의 차이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금리의 인상은 은행 수익구조의 핵심인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시간적인 간격은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고 예금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더 많이 기준금리 올렸어. 그럼 대출금리부터 올리죠. 유가가 올라가면 뭐죠? 여러분이 딱 가면 벌써 유가 올랐다고 벌써 휘발유 값은 벌써 올라가 있어요. 아니 당신네 지금 무슨 벌써 올려. 유가 올리면 나중에 3개월 후에 유가가 반영되는 건데 참 아주 돈을 맨날 뜯어가네 저놈들이.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기준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립니다. 여러분이 예금하면 빨리 올려줄까요? 아니 기준금리 올라가고 지금 0.5 또 올라가서 0.5%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0.75까지 올라갔는데 예금금리 언제 올려줍니까? 우리 금리는 더 올려주겠습니다. 대출금리 그러면 기준금리 떨어지면 대출금리 빨리 깎아주나요? 아니죠. 천천히 깎아주고요. 그죠? 예금금리는 더 빨리 내리죠. 더 빨리 내려야죠. 그래야 돈이 더 커지는 거니까. 나도 대출금리 떨어졌으니까 우리 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깎아줘요. 가서 항의하는 사람은 깎아줍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죠? 깎아주는데 나는 왜 안 깎아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가서 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CD 금리로 가니까 대출이 지금 CD 변동 금리로 가면 나도 대출 금리를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깎아줘. 말 안 하니까. 에라 이자나 잔뜩 받자. 그죠? 이자나 잔뜩 받아. 아, 우리가 돈 챙겨야 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 알려주지 말고.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 그리고 점점 부자이길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동안 금융주가 오르지는 못하는 이유는 뭘까? 금리 하락으로는 순이자 마진이 축소됐고요. 외국인 이탈의 주요 원인도 뭐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의 대출 규제가 갔죠. 현재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여서 2분기에도 금융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5대 은행의 지금 시중은행이 각각 거둔 이자 규모입니다. 자, KB금융이 7조 2,600 여러분 7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자로만. 그런데 오리발 내민다고요? 야, 원가 공개해, 원가 공개. 아니, 장사하는 사람 원가 공개하라면 좋아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많이 벌려고 장사를 하는데 그걸 갖다 원가 공개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가끔씩 주변에서도 어떤 분이 아니 물건이 똑같은 물건은 여기서는 뭐 그게 장사지 그걸 왜 뭐라 그래? 본인이 장사해봐 똑같지.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건데 본인이 싫으면 안 사면 되지. 그걸 왜 그 사람들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장사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갈비탕 그죠? 뭐 12,000원을 받든 11,000원을 받든 내 맘이잖아. 그죠? 물론 이제 상상 초월로다가 값을 아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호텔에서 갈비탕 하나에 뭐 얼마? 5만 원인가 그런데 갈비가 하나만 달랑 들었어. 근데 5만 원이래.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럼 당신이 안 먹으면 되지. 인터넷에 그거 올라왔더라고요. 갈비 딱 하나 들고서 사진 찍었어요. 이게 5만 원짜리 갈비탕입니다. 그죠? 호텔에 가서 먹었는데 황당하다고. 자, 그죠? 수육 한 점이야. 시간은 길다님도 그거 봤어. 수육 한 점 들고서 5만 원짜리. 저도 그거 보고서 기가 막혀서 아유. 닭값 떨어진다고 그죠? 치킨값 내려갑니까? 안 내리죠. 당연히 우리 2등 많이 넘겨야 되는데 그 바보짓을 왜 해요? 그건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사면 되는 거지. 장사라는 건 이문을 만연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집은 비싸구나. 그럼 그 집 거 안 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싼 거 사면 되지. 그죠? 좋은 기업을 싼 주식을 사면 돼. 꼭 가서 비싼 거 사갖고, 너무 많이 비싼 걸 샀나 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분석해서 싼 종목 사면 되는 거죠. 자, 이자 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하면 대부분은 이 예대 마진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당선인의 금융정책을 공약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지난번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서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비는 LT 한도 상향, 그 다음에 차주별 DSR 규제 완화. 이제 이번 당선인의 주장은 공약은 가계대 총량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담보대출인 LTV 한도를 상향하고 차주별 DS 규제를 완화하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에 LTV 규제의 경우 전 지역의 LTV 한도를 70%로 단위로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80%까지 적용하겠다. 그럼 뭐요?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LTV 상한선, 주택담보대출이 LTV를 80% 높이고 DSR, 대출받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40% 규제 대상 한도가
총 대출액의 2억에서 5억으로 변경되면 실수요자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됐죠. 최대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확대하고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재건축 재개발로 가겠다. 지난번에 이건 했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당선인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TV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관계없이 70% 상향하고 최초 구매자한테는 8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DSR 본인이 신용 규모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어떻게 되겠다?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고 그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는 유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가 이제 이번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우리는 그러면 대출 규제가 늘어나면 LTV 한도가 상향되고 DSR 한도를 완화시키면 누가 좋아지나요? 금융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쟤네들은 대출해서 돈을 또 벌어요. 주식 공부님 어서 오세요. 돈을 또 버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금융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다. 예? 예.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오늘 그 핵심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긴축 5단계,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까지 긴축 5단계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찍 끝나도 일찍 끝난 대로 오늘. 그죠? 자, 양적 완화라는 게 뭘까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서 신용경색을 해석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입니다.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기타 여타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미국은 9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연 0.0%에서 0.25 낮춘 기준금리 탓에 추가금리 정책을 쓸 수가 없게 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뭐를 한 거죠? 바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달러를 대량 푸는 거예요. 90년대 일본에서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그죠?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아베노미스인가요?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을 보겠나요? 그러면 그죠? 1차 양적 완화 2008년 리먼 사태에 미국 경제 어뢰 FRB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고요. 2차는 다시 2011년 말에 6월에 종료됐는데 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다 다시 또 2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요. 2012년 또 9월 13일 FRB 여건이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니까 3차 양적 완화를 또 실시했고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런 식의 연방준비은행 그죠 페드에서 실제로 통화정책결정기구인 FOMC는 그죠 정례 회의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또 긴축 정책을 설치하고 또 양적 완화를 하고 끊임없이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인구가 3억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수요 공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그
성장 정책인 수출 드라이브, 수출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 같은 데는 수출 지수가 중요하진 않죠. 물론 많이 파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진짜 소주성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주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그래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신뢰 지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고용 지수입니다. 완전 고용으로 가느냐, 그죠?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제 지표를 보는 것은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고용 지수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요? 자기네나 인구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뭐 중국 같은 더 좋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미국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고용 지수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 경제가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물건 만들어도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해서 수출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소득 창출로 해서 국가 세금을 갖다 나눠줘가지고 수요 창출을 해서 어떻게 국민을 갖다 잘 살게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기본 원리인 거예요. 경제의 기본 원리요.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이건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경제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이란 그럼 뭐냐?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페드에서 국채를 사들인다고 그랬죠? 금리 내리는 건 한계가 돼 있으니까 뭐래요? 사들이는 겁니다. 일본이 2001년 일본은행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테이퍼링은 점작 그죠? 버냉키가 2013년에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자, 금리 인상의 의미는 타이타닝이라고 그러는데, 양적 완화 속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가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그죠? 국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같은 거를 막, 그죠? 페드에서 막 사들여다가 이제는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그죠? 어떻게 해요? 매입 구매를 서서히 줄이는 거예요. 돈 푸는 거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뿌리는 유동성을 갖다 서서히 줄이는 것을 뭐라 한다?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매각 자산을 한 달에 900억 달러씩 만약에 1000억 달러씩 사던 거를 다음 달에는, 그죠? 900억 달러, 다음 달에는, 그죠? 800억 달러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가장 예민한 것은 증시 투자자들이, 그죠? 서서히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2013년에 페드에서 연준 의장이 금융위 때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시장은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긴축 발작이다 그러는 겁니다. 긴축 발작. 그래서 2021년 12월 15일 날 페드는 연방준비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에서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동결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또 2020년 12월 15일 시사를 가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온대. 걱정된대. 12월에, 그죠? 폭락한데 21일부터 난리 났어. 지수 폭락한데, 지수 폭락.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해외 차트를 가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그죠? 21일. 그래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 테이퍼링 한대. 테이퍼링. 지수가 막 떨어지니까 난리. 거기다가 또 부채질까지 했죠. 누가? 3월 달에 전쟁.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야, 올림픽 막 끝나면 내 전쟁할 거야. 너 봐줘.
아유, 그러지 말고 형님, 아유, 올림픽이나 끝난 다음에 우리 초칠 일이 없었나요? 초치지 마시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침범하든지 말든지 그 알아서 오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죠? 뭐 진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12월 달부터 이 테이퍼링이 온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2020년 그죠? 10월에 월 1200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2020년 10월까지 2020년 10월까지 1200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2021년 11월 그죠? 11월부터 매달 150달러씩 줄이다가 2020년 22년 1월부터 300억 달러씩 축소를 해서 3월 달에 어디요? 종료 시점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겠다. 6월 달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3월로 앞당긴대요. 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니까 놀래버린 거죠.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출구 전략은 뭡니까? 경제 회복을 해서 공급했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는 전략. 이것을 어떻게죠?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걸 출구 전략이라는 거예요.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완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제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줄이겠다. 그죠? 그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그 기준금리 인상이 문제가 됐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을 하겠다. 페드가 2022년 기준금리를 7차례 올릴 것을 예고하고 3월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서 0.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0.5%를 올리겠다. 어쨌다 그랬는데 갑자기 줄였죠. 전쟁이 나면서. 그래서 한 차례 0.25%를 인상을 했고요. 5, 6월에는 0.5%씩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기준금리를 3회 더 인상해서 연말이면 2023년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2.7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22년에 2%의 그죠? 기준금리가 2%로 올라갈 거다. 2023년도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벌써 2023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한 2.75까지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2.7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회에서 올해 1회 인상한 바 있으나 금년 안에 2회 내지 3회 정도 걸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렇게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돼요? 걱정되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는 왜 떨어지냐? 지난번에 추천했던 코리아 서큐트가. 자, 오늘은 멋지게 나갔네요. 그죠? 멋지게 나갔습니다. 뭐가 멋지게 나갔을까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갈까요? 아까 테슬라를 봤는데요. 테슬라가 멋지게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전기차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간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또 샀죠. 그죠? 사. 그죠? LNF. 사. 이 멋진 모습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죠? 이 멋진 모습을 전기차는 끝났다고 안 산다고요?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그죠? 일동제약은 또 올라가나요? 어제 제가 110몇 프로까지 올라가더니 그죠? 어제 떨어서 96%가 99, 8%, 96%.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또 100%또 넘었겠네. 그죠? 제가 여기서부터 사갖고 유료원들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아유, 전문가님 숨 넘어갈 것 같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까지 끌고 왔어요. 100%가 다 넘었죠. 50몇 프로는 뭐예요?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긴축의 5단계를 한번 가보자. 긴축의 5단계와 투자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긴축이 5단계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축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풀렸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바이든 정부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앞섰다고 6.7% 갖다가 그저 엄청 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잖아요. 그죠? 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요. 미국은 그저 우리보다 경제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성장률이 거의 2배가 넘게 나갔어요. 우리 경제 정책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되잖아요. 자, 국채 매수를 갖다가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긴축 발작을 했죠. 그럼 1단계는 못 가요. 1단계. 갑니다. 1단계.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그랬죠. 연준이 미국 장기국채, 주택, 저당증권 등 다양한 자산들을 갖다 시장에서 직접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규모를 매달 줄여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양적 완화 축소,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업의 이유는 실업률이, 미국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업률이 6% 이하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어.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은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드디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보니까 긴축 발작이 나오니까 투자들은 놀래서 주식을 판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2021년 12월 달에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진 겁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2단계가는 뭐예요? 양적 완화 중지 단행. 양적 완화 중지 단행 끝내버렸잖아요. 테이퍼링을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평균 기간은 뭐예요? 6개월에서 1년인데 3개월을 미리 앞당겼죠. 미국의 3개월, 6개월, 6월에 끝낸다고 그래요. 3개월을 앞당겨갖고 3월에 끝내버립니다. 그 테이퍼링이 중단된 거죠. 그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가는 떨어집니다. 놀래가지고. 3단계 갑니다. 이런 걸 공부를 했어야 기호정님, 김태웅님, 황금손님, 또 점점 부자길러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쟤네들 하는 짓이 뻔히 보여요. 그죠? 속된 말로 야 뻔할 뻔짜다. 뻔히 보이는 짓을 뭘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공부만 해놓으면 그냥 쟤네들 저거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좋았어. 제가 뭐라 그랬죠? 무료방송 기준금리 인상 결정되면 지수는 올라간다.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1번, 못 들었다 2번. 기준금리 확정돼서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간다. 1번. 들었다 1번, 못 들었다 2번. 자, 그래서 3단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돼서 기준금리가 확정이 되면 이게 기정사실화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공포심리도 끝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공포심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하면서 서서히 반등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1, 2단계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잘 회복되는지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가서 보시죠. 과거 2016년에 코스피 지수를 가봅니다. 이거 진짜 무료 방송이 아니다. 진짜 유료 방송이다. 유료 방송. 그죠? 여러분이 이런 강의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2016년에 그죠? 2016년에 지수가
금리를 결정을 해서 올린 날 이게 2개월 10월 달부터 떨어져 가지고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 떨어졌죠. 자, 아까 해외 차트를 보면 12월 달에 그래서 몇 개월 떨어진 건가요? 12월 달부터 기준금리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떨어졌어요? 12월, 1월, 2월, 그죠? 3월 달까지 2개월 반, 3개월 정도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2016년에 우리 지수 똑같습니다. 기준금리 테이퍼링 중단,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죠?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떨어지고 4개월 떨어진대. 2월 달 14일 날 기준금리 올리서부터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 인상부터 기준금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2016년 2월 14일부터 기준금리 올려서 지수가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때까지 지수는 얼마 올랐나 보시죠. 지수는 36% 올랐습니다. 대충 정한 겁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죠? 가격을 해갖고 해봐야 돼. 숫자를 보면 하지만 대충만 일단 이 36% 올라가는 동안에 KB금융이 얼마 올라가는지 보자. 에이, 천기누설을 막 해준다 진짜. 그죠? KB금융이 얼마 올라가는지. KB금융이 2016년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아니 코스피 지수가 36% 올라가는 동안에 개별 종목들은 얼마가 냐 134% 갑니다. 그러면 3, 4, 12 4배가 올라가 4배.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여러분이 지수 떨어진다고 쫄지 마라. 그죠? 종목이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지수 떨어진 거 순식간에 종목이 3배 내지 4배 올라가서 다 복구해버리고 돈을 이만큼 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강의를 듣고 전부 다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기준금리 올려 인상 오니까 다 팔아야 된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들 믿고서 다 팔아버린 사람은 또 손가락 빨지. 에이, 이런 걸 강의를 해주려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로 나오면 그냥 은행주로 무조건 사라고 그랬잖아요. 돈 된다. 4단계 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제 중반부가 되겠죠. 연준은 자산 규모 이제 축소를, 그죠? 매입 규모를 이제 축소했으니까 유동성 흡수 속도를 이제 높이겠죠.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4단계에서 금리 올라가면서 2016년에도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매달 거의 0.25% 꾸준히 올라가면서 올라간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맨날 큰일 났대. 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럼 5단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거죠.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어. 그럼 뭐예요? 이제 은행들의 실적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고용지수가 어떻게 돼요? 완전 고용지수가 4%인데요. 4%에 도달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기준금리가 3, 4%가 도달하면 3% 내지 4% 도달하면 금융시장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 칩니다.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야, 연준 기준금리 인상 중단해. 지금 심각해 기업들. 완전 고용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 다시 전부 다 기업들이 아우성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25년 미래 투자 시나리오의 그죠? 긴축 5단계, 5단계가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 유래원 추천했더니, 전문가님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읽으면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단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 5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여러분 가장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올릴까요?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는 금리를 올릴 수는 절대로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 성장률을 지금 4%, 5% 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성장한다고 4%, 5%로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기업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역으로 개별 기업으로 간다면 개별 기업의 ROE인 성장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장 가치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서 또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자 금리보다 더 많이. 아니 이자가 내가 성장하는 기업보다 더 많아요. 그럼 내가 미쳤다고 지금 기업을 운영합니까? 돈 갖다가 은행 갖다 맡기고 편안하게 이자 받아 먹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ROE를 보질 않고 성장 가치를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아니 성장 가치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내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 아까 경제 성장률을 전체를 봤지만 역으로 개별 기업으로 가면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입니다. 내가 영업이익률이 5%예요. 또 ROE가 성장률이 5%예요. 금리가 근데 7%입니다. 여러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야죠. 돈 갖다 맡겨야지 은행에다. 뭐 힘들게 해요. 이자도 못 나오는데. 영업 이자도 못 나오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제라는 것도. 그 성장률을 안 높이고 기업이 커질 수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기업들 돈 뺏어다가 나눠준다? 그러면 그죠? 수요가 창출돼서 경제를 성장시켜 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경제를 이해하면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뭐가 제대로 된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금리의 완만한 상승이 뭘 가져오는 거죠? 시장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2016년에 시장을 0.25, 0.5 올리니까 대세 상승장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를 갖다 확 올려서 1%를 올리겠다. 이건 심각한 거죠.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죠. 금리는 시장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증시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믿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기업을 봐서도 그렇고 전체 경제를 봐서도 그렇고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봐서도 경제가 성장하는데 금리 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맞아. 경제가 성장하니까 금리를 올리는구나. 그럼 주가는 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꾸만 파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이론이죠. 금리와 주식시장 상관관계는 물론 복잡한 연결고리에서 그죠? 금리 인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은행 주도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은행제 투자 전망이 어떤지 하나씩 보면서 KB금융부터 한번 볼까요? 4분기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4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KB금융이 KB금융이 지금 4분기 연결 기준으로 6,732억 원다. 추정치 7,173억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했죠. 이런 거 준비하느라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월, 화, 수요일 동안 유튜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게 준비하느라.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죠? 또
예대 마진하고 판관비는 예상보다 양호해가지고 코로나 추가 충당금 반영됐기 때문에 852억을 기록하면서 이 KB금융이 또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아요. 26%. 기대치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1,5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발표하면서 뭔가 주주 환행 정책을 시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일단 이자이익 전년 동기 15.3% 예, 전분기 대비는 4.2% 증가했고요. 또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2포인트 정도, 은행 그 순이자 예대 마진비에 비해서 3포인트 개선되면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KB금융도. 그래서 뭐 자본 적정성을 보면 그죠? PBR이 0.5배, 0.54배. 그다음에 ROE가 11.24배, 퍼가 5.85니까 뭐 아직도 저평가죠. 그러니까 뭐 금리 올해 기준금리 2번 올리고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뭐 내년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죠? 차트 봤을 때도. 그래서 KB금융도 앞으로 좋을 거고요. 또 차트까지 봤고요. 하나금융 같이 볼게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그죠? 우상향 중이고요. 2020년 연결 순이익 3.53조. 2020년도에 34% 증가했고요. 이자 이익이 15.5% 증가하면서 충당금 비용도 40%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번에 계속 주 요인이 됐다. 3분기 일시 하락했던 순 예대 마진이 4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7% 올라가서 은행 그죠? 은행 그 전체 예대 마진보다 7% 상승하면서 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얘가 특이한 건 중간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배당이 은행주가 중간 배당이 없는데 중간 배당을 줍니다. 이거 하나은행이. 그죠? 하나금융지주가.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16.6이고요. 주력이 이제 이게 보면 ROE도 지금 뭐 0.43이니까 벤자민 그램이 말하는 그 0.6% 이하 그거보다도 더 싸죠. 그죠? 더 쌉니다. 그리고 뭐 퍼가 4.18이니까 아직도 아주 저평가 종목인데 이게 또 좋은 이유는 뭐죠? 대형은행에서 이게 멀티플을 몇 배로 적용할 거냐. 그죠? 멀티플도 낮고 배당은 기말 배당과 중간 배당까지 주면서 예, 이게 의외로 괜찮다.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갔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금융주는 더 가야 된다. 그죠? 아까 증권주를 물어보시는데 증권주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건 뭐 그죠?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그 윈치를 들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65%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죠? 기준금리를 2번이나 올리니까 그거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올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예대 마진이 커져서 당분간 계속 더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뭐 급등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꾸준히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멀티플도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PBR이 0.43배고요. 퍼가 4.17이니까 싸죠. 여러분이 어떤 걸 사야 될 것이냐. 그죠? 어떤 걸 사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연 2016년에 제가 제주은행 사지 말고 4대 금융을 사라고 그랬는데 굳이 제주은행 사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럼 지방은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만 보겠습니다. 대구은행, 그죠? DGB 금융지주. 이게 이제 대구은행이죠. 뭐 부산은행은 BNG, 그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 있으니까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도 지금 바닥에서 그죠? 얼마 갔어요? 하나은행만큼 갔나요? 145%.
하나금융지주만큼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131%고 아까 또 하나금융지주는 140 몇 프로. 그죠? 예, 134%? 예. 자,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4대 금융을 사라 그런 얘기가, 여러분이 그거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DGB는 2022년 4분기 순이익이 856억이요.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갔지만, 대선 부담금이 바탕으로 전년 동기 47% 증가하고요. 또 순이자 예대 마진이 6% 상승하면서 이자익 확대해서 총 영업이익 증가가 끌어올렸다. 얘가 예대 마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10% 수준의 이자 증가가 가능한 전망이 보이면서 과연 얘는 싸냐 보면 여기도 똑같이 PBR이 0.43이고요. 그 다음에 퍼가 4.18이고 ROE가 10. 그죠? 86. 하나은행이죠 이거. 다시 DGB로 갑니다. DGB 금융지주는 보면 PBR이 0.2 더 싸죠. 그 다음에 퍼가 3.4, ROE는 10.6, 성장은 잘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매물대 와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포트폴리오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은행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더 나가지 않을까. 신한지주는 제가 분석을 안 했고요. 4대 은행 중에서 신한지주는 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고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상되는 것이 뭐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6번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두세 번 정도의 인상 예정으로 금년에요. 내년에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번 정도 더 세 번 정도 더 올릴 거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의 속도로 경제 성장률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겁니다.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3번 정도 예상된다. 그럼 올해 기준금리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도 1.75? 그럼 내년에 말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은행주들은 실적이 더 개선되면서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될지. 이게 1998년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1998년도에 이때가 88년도 갈 때 이때가 이제 트로이카 3인방이 갔을 때거든요. 그죠? 이때가 이제 은행주, 금융주하고 건설주하고 그다음에 증권주인가요? 이 트로이카 3인방이 갔는데 과연 이게 실적으로 봤을 때 예대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지난해 2016년에는 145% 정도뿐이 수익을 안 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죠? 기준금리 3번뿐이 안 올렸는데 지금 130%대 수익이 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럼 앞으로도 더 갈 거로 봐서 어느 정도 갈 거냐 예측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느 건데 갈까도 저도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도 그죠 기준금리 올해 2-3번 올린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100% 수익은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볼 때.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해서 100% 수익 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조건으로 가시면 우리 유료원들은 꾸준히 샀습니다. 벌써 이미. 그죠? 꾸준히 사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금융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침부터 강의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저렇게 보니까 종목을 골라내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KB금융, 하나금융, 대구금융지주까지 봤는데요. 오늘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저는 그죠? 차트 봤고요. 대구은행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추천했던 종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소학주로다가 서희건설, 케이프, 코리아서킷. 코리아서킷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말량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코리아 서키트였는데요.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간다. 그죠? 조정을 받았죠. 신고가를 내고 조정 받았으니까 항상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들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케이프는 배가 나갈 때 움직일 겁니다. 배가 나갈 때 움직일 거예요. 아직 그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희건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박스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 거냐? 그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주식은요 기다려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팔아버리고 손절할 종목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줍니다. 그러면 적당한 비중을 갖고 분할 매수로 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갈 때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참을 수 있다면 돈은 저절로 됩니다. 제가 일동제약 우리 유료원들 수도 없이 우리 유료원들도 흔들려서였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아우성 쳤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져요. 전문가님 어떡해요. 아유 또 올라갔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유 또 몰래 잘라먹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아유 또 떨어졌어요. 이건 뭐야. 수익 냈다가 신고가 내고 수익 내고 신고가 내고 수익 내고 신고가 내고 수익 내고 미치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으면 100% 수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담고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 가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담아놨으니까 그죠? 이 모의 투자에서 보여준다. 딱 긁고 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100% 넘으니까 수익이 1,000만 원이 나버렸죠. 이게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을. 전문가님 나 더 담았어요. 지금 7,000만 원 벌었습니다. 대원에 그래요. 더 담아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더 담아서 전문가님 나는 가다가 더 담고 그래갖고 지금 7,500이 수익 났대. 배짱도 엄청 좋아. 아직까지 안 흔들리니까 돌아오면 52%야. 추매를 해서. 그래서 그럼 오늘 7,000만 원 벌었다.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거.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방이 유료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추천주를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어제 뭐 테마주 잡혔다고 난리치더니 아침에 7% 이상 빠지더니 플러스 나 있네. 그죠? 유료원들만 아는 거지. 그죠? 박스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나 있는데 참 그래도 테마를 갖다 왜 붙여? 우린 테마 모르는데 아침에 잡았어 또? 배짱은 안 하여튼 끝내준다 진짜. 아휴 뭔지 있어. 뭔지 있어. 자 4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2,881억 그죠? 추정이 2,411억 34% 35% 61%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순이익은 판관비가 우리 예상보다 낮은 데 대한 기인했고요. 기준 순이자 그 예대 마진은 전분기 대비 6포인트가 개선돼서 1.42% 기록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21년 연간 이익은 2020년 대비 무려 98.4%나 증가해서 2.6조를 기록했고요. 그죠? 이게 지주사, 그다음 은행 지주사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죠? 사장 최대의 경신을 해서 1월 기준금리 인상 하반기 추가 한두 차례 인상 예정이 되면서 예대 금리는 1.5%까지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다. 올해 시중은의 순이자 예대 마진은 8 내지 12b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서 모든 금융지주의 이자익은 견조할 수밖에 없다. 실적은 비이자익에서도 차별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PBR은 0.43이고 ROE는 10.599, 퍼는 4.26배로 가치 대비 아직도 저렴한 주식이다. 그죠? 자산 가치 1도 안 됩니다. 쌉니다. 그죠?
또 퍼도 뭐 4.26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퍼가 13에서 15 사이인데 너무 쌉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6번 그죠 6번 이 과자를 이렇게 썼네. 6번과 그죠? 또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 2, 3번의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신정부의 아까 봤던 뭐 있죠? 신정부의 주택담보대출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대출 완화가 되면 역시 기업은 실적이 더 개선되겠죠. 맞아요? 물론 이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비중 지키고요. 분할 매수로 간다면 두려울 것도 없죠. 그죠? 두려울 것도 없죠. 자, 그렇게 오늘 좀 마감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저 수익 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틀고 마칠게요. 유튜브 먼저 끝내고요. 자, 항상 분할 매수 비중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멀리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을 내면 꼭 탈이 납니다.